1월 30일자. 조금 실무적인데 요걸 이해하려면 봅시다. 요 판례.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식인데 여기가 또 복잡해요.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항소장이 나와서 항소 뭐 이런 거 나오면 힘든데 1심의 소, 항소 이거를 갖다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요. 1심에 소제기해서 즉 소장을 제출하죠. 그러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죠. 그 다음에 뭐 1심에서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무변론 판결이라는 피고의 답변서 뭐 이런 상황 있죠.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변론이 열리죠. 그 다음에 판결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항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항소심은 이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여러분 교과서 읽어보면 사후심이냐 복심이냐 인데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속심이다. 연속 이 포인트를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1심에서 1단락으로 판결로 하나의 매듭을 졌지만 만약 항소가 있으면 이 판결은 중간에 1단락 됐던 거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확정 판결이고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 또는 양쪽 다 원피고 양쪽이든 누군가든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또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에서 이제 항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이때는 피고 아니라 피항소인이죠. 피항소인. 꼭 피고가 피항소인 되는 건 아니죠. 1심에 피고가 항소를 하면 피고만이 항소를 하면 피항소인은 1심의 원고가 피항소인이 되죠. 그래서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겠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역시 이제 변론이 열리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1심과 2심의 관계를 속심이라고 했다는 의미는 요 1심의 변론에서부터 항소심의 변론 종결,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죠. 1심에서도 물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로 가죠. 그래서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하죠. 왜?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요때의 사실심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1심으로 끝나고 확정됐으면 1심 변론 종결시고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 요때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심이니까 이 변론이 어떻게 된다? 연속된다라는 의미예요. 연속. 계속 플러스 돼서 누적된다는 거예요. 1심에서 1단락 졌지만 항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소 재개 효력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확정 차단의 효력 이런 말 쓰잖아요. 확정 차단효 이런 말 쓰잖아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차단되고 막히고 끊어지고 해서 이렇게 항소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계속 연결이 돼서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돼서 판결에 나타나는 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뭐 기판력의 시적 범위, 변론 종결시 이런 말을 쓸 때의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을 몇 개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항소심의 추가적인 개념 등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 흐름상은 겁먹지 마요. 소치하는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까지 계속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소치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소치하는 요 단계에서만 하는 거죠. 항소치하는 항소했던 단계에서만. 소치하는 계속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보고 한 번만 이거 좀 제대로 해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항소심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급한 마음에 요거라도 이해를 해보세요. 속심이란 포인트를 이해해야 돼요. 1심과 항소심은.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항소심 판결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1심 처음부터 이렇게 온 걸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 무슨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항소한 사람이 항소가 맞다면 1심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취소하고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취소하면 항소심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판하는 게 원칙. 항소심 최종 판결은 항소가 타당하다면, 항소한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점이 타당하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걸 거두죠. 취소시키죠. 1심 판결을. 그리고 항소심이 스스로 이 과정을 다 반영한 판결을 자판하는 거예요. 자판 스스로. 여러분은 파기환송만 받지 그건 대법원 단계에서 하는 거고 1심과 2심의 관계는 자판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항소한 사람의 말이 뭐 별로 타당성 없고 틀렸던 나름의 억울함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소를 기각하는 거죠. 즉 1심 판결이 옳다고 보니까 항소를 안 받아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항소를 받아준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이 스스로 자판을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 뭔가 소장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를 하고 인지 등을 첩부한 것을 보고 해서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소가 제기되면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이 소장 심사에서 통과 못하면 재판장이 이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이 명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그 부분 교과서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안 읽는 부분일 텐데 요 소장 부분이 송달 막 이런 와중을 거치는 와중에 결론을 막 채 못 여는 와중에 여기서 이 소장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때는 이미 명령으로 각할 단계를 지나서 이제 판결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교과서든지 찬찬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부분 가서 보면 여러분 어떤 교재든지 보면 거기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보정해서 시정해서 고쳐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재판장이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잘 무사히 가면 이제 소송 요건과 본안이 심리 심판돼서 소송 요건이 통과 못하면 판결로 부적법 각하하는 거고 본안까지 가서 안 받아주면 기각이 되는 거죠. 판결로. 이 메커니즘 3단계적인 이런 심사의 메커니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소장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시정, 보정 못하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소제기 단계, 그 다음에 소장 부본 단계 등에서 이제 소장 부본 송달 뭐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거기서 248조 이하의 주문이 어떻게 되냐면 민사법 조문은 보세요. 1조부터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성 이상이 있고 2조부터 관할이 있고 이렇게 한 총칙적인 게 쭉 펼쳐져요. 총칙적인 게 이렇게 해서 쭉 있고 그 다음에 51조 당사자가 쭉 펼쳐지고 그 다음에 65조부터 다수 당사자 공동소송 뭐 이런 조문이 쭉 펼쳐지죠. 그래서 아까 어느 조문 봤어요? 우리가
86조도 보고 했죠. 소송고지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조문 87조가 소송대리인에 관한 조문이에요. 이런 게 다 총칙적인 조문이에요. 조문 펼쳐지는 거 알겠어요? 또 총칙적인 조문이 끝나면 이제 민사소법 법전을 보면 248조가 이제 제 2편이라는 부분서 248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 소재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야 된다. 249조에 있어서 이제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 등이 쭉 펼쳐지고 그래서 254조까지 가면 이제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2항 등에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재판장이 명령으로 이 명령이라는 것의 주체는 재판장이란 말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재판부의 1인이 판단을 내비칠 때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명령으로 각하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문 이해했죠? 다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소장심사 그 부분 가서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소장심사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254조 관련해서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가 아니죠. 이 목적어가 소장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법 각하하는 각하 이 표현 때문에 앞에가 소가 붙었으면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해서 각하하는 거고 지금은 소장을 각하하는 거죠.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요게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막 이런 와중에 이 소장에 문제가 터지면 판결로 처리해서 각하시킨다. 이런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적혀 있는 걸 볼 거예요.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돼서 피고에 송달됐다는 것은 우리가 중복제소 같은 거 따질 때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데부터 소송 계속이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 소장 부분이 뭐 부분이란 말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게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소송 계속이 발생하니까 이 시점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소장 자체도 뭔가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가타부터 잘 이게 흘러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각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여러분 어떤 교재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명령에 따라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 시점은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의 시점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뒤 넘어가면 명령으로 각하할 수 없고 이제 변론 개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변론이 개시되고 본격적인 소송이 됐으면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소장 자체를 이제 명령으로 각하할 수 없고 판결로 해서 각하해야 된다. 이런 표현 찾아봤죠? 찾아봤어요? 넘어갈게요. 화면은 판례로 떴을 거예요. 봅시다. 1월 30일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이제 이해했어요? 항소장 각하 명령 할 수 있는 1심과 항소심 어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소장 각하 명령 할 수 있는 시기 1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소장 부본 송달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럼 요거 읽을 수 있겠어요? 요 문장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항소심이니까 항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내지는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됐죠? 요 항소장 송달 뭐 1심에서 소장 송달 소장 부분 송달까지 그 문장이 요게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독립당사자 참가예요.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 나왔었죠. 79조.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됐어요.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됐다. 요게 하나의 또 포인트네요. 송달됐으니까 이 시기와 관련되면 할 수 없는 시점,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라도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한 명에게 지금 3명이 등장하겠죠. 독립당사 참가소송 봅시다.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 중 병이 독립당사 참가를 했어요. 갑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어요. 갑이 졌네요. 병이 이겼네요. 그러니까 참가한 사람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갑도 항소할 수 있고 을도 항소할 수 있죠. 지금 제3자가 이긴 거죠. 그런데 갑이 항소하면서 피고 을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독립당사 참가에서 보면 일부가 항소했을 때 항소하지 않은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제3의 당사자냐, 피항소인이냐, 내지는 피상소인이냐, 그 부분 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론적으로. 그냥 당사자냐, 뭐 등등 나오잖아요. 이건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갑이 항소했어요. 본래 소송에 원고 측이 항소를 했어요. 갑 등이 제출한 그 다음에 항소장 부분이 참가한 병법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을에게는 송달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을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했으나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갑이 제출한 항소장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주소 보정이 안 됐으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인트에서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병에게는 송달이 됐어요. 을에게는 송달이 안 됐어요. 갑, 을 간의 기준만 본다면, 병을 무시하고 본다면 을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됐으니까 소장 부분 송달이 아직 안 된 시점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라는 상황에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병에게는 송달이 됐어요. 포인트가 독립당사 참가는 합의락정 등을 위해서 3자가 어우러지는 심리가 되는 거니까 일부의 자에서는 송달이 안 됐지만, 을에 대해서는 송달이 안 됐지만 갑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 병에게는 송달이 됐으니까, 참가에 의해서 승소했던 이 병에게 송달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에게는 송달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항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빨리 대답해봐요. 대답해봐요. 설명 여태까지 했으니까. 할 수 없다죠. 갑, 을 간의 기준만으로 본다면 을에게 지금 송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송달 전이니까 각하로 하는 형식이 명령으로 재판장이 혼자 할 수 있지만, 병한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송달이 된 병의주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은 재판장이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소극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넘어가요. 됐죠? 실제 독립당사 참가는 기존에 나온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합의락정을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수정된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판결이 항소한 사람과 피항소인 간 말고 전체적으로 뒤집어진다. 그럼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일반 룰에 의하면 이익으로도 되면 안 되고 불이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불이익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것이 변형돼서 수정돼서 작동한다.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쟁점이죠. 이 경우는 독립당사 참가와는 관계없는 1심과 항소심 뭐 이런 구조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이 하나 등장한 판단이고, 그 다음에 그게 독립당사 참가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등장하는 쟁점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지문은 없었던 거. 논리는 기본 이론을 알면 여러분이 요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걸 이렇게 평면적으로
교과서에서 본 거 말고 이렇게 등장시키면 요 판례, 요 것을 이해를 딱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설을 해준 거예요. 원심이 파교 환송됐네요.